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제재라는 평가와 함께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이죠. 네. 북한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을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뭐 가장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9일 만에 바로 이 타진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한 것 자체가 6차 핵실험이죠. 이 자체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반영했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사실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소위 수소탄, 이 그야말로 분열탄이 아닌 융합탄인 굉장히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수소탄을 시험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도발에 대한 제재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동안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옵션 자체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할 그런 강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음에 비해서는 실적으로 나온 자체가 이 결과물 자체가 상당히 좀 빈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나 사실 남는 자, 초안보다 많이 좀 완화가 됐다 최종안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명분을 챙기고 중국은 또 실리를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또 반발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명분을 챙겼다 이래 하는 데서 좀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랄까 이것이 굉장히 결핍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이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유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어떤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거를 닫아도 이 북한이 소위 김정은 정권 자체가 핵을 포기를 할까 말까 아니면 그것을 위한 대화 협상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죠. 그다음에 또 이 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 생활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어떤 핑계를 또 대면서 거기에 대해서 완화 조치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를 동북아에 있어서 소위 평화를 위해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 같은 그런 톤으로 같은 강도로 이 제재라든가 이 압박하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실험, 이 핵도발 자체가 사실 남의 집에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참에 북한에 어떤 목줄을 줄 수 있는 강한 제재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북한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 아닌가. 그 제재 내용들이 초안 내용들이 너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도발하면 이 내용들을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경고 메시지도 북한에 전달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좋게 본다면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일거에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이 목을 조여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북한의 어떤 점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별게 없을 거야. 오히려 우리는 군사적 도발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아니면 내부적으로 체제 공고화시키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군사적 도발을 오히려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재 내용들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먼저 가장 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했던 게 바로 이제 원유 수출 네. 중지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상한선을 정하는 선에서 좀 됐죠. 현행 유지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하는 거고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 자체가 야 진짜 이것이 우리한테는 뜨거운 것이구나 할 정도의 것은 아직 굉장히 미온적이다. 미약하다. 이래 예. 볼 수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물론 현재의 상황 자체를 예. 동결하는 수준 그런 수준 정도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은 이미 비축해 있을 가능성, 1년 동안의 어떤 것을 비축해 날 가능성,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스스로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만약에 이런 정도의 어느 감축이 한 30%가 감축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30% 정도는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북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북한에도 일단 이거 잘 아시다시피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기 어떤 개인 사업을 위해서는 물론 뭐 개인이라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비합법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그 기업 활동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이러한 유류가가 굉장히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을 사실 가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 불만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나름대로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자꾸 그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핵과 미사일 시험 도발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은 또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밑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미제국주의, 소위 자기들이 얘기한 형태가 되겠죠. 선진한 형태가 되는데 특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직접적으로 계속 이 제재를 가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 또 거기에서 좀 동참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 대한민국의 적대감은 더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조차도 어떤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또 이것도 좋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공고화시켜주는 하나의 측면도 또 있게 된다. 왜냐하면은 외부적인 적대감을 강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30% 정도 감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북한이 어떤 밀수를 통해서 그 보충 충당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런 획일적인 사회일수록 사실 밀수를 통해서 한다든가 비합법적으로 이러한 그 유류와 관련된 것을 자기들은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어렵게 된다. 그럼 결국은 사실 그 기본적인 이 유류 관련된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면은 어디에 타격을 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북한의 군수산업 같은 아주 중요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핵심 기업들이 있고 또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여러 가지 또 핵심 계층에 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입을 정도가 돼야 이 유류 자체의 어떤 그런 제재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 생활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반발만 산다. 그 반발도 대외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리고 초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좀 반겼던 것, 서방 세력이 반겼던 게 바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그래서 자산을 동결하고 은닉 해외 어떤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했는데 이번에 좀 빠졌어요. 한 명만 올랐죠. 그 사실은 이번에도 원유 그 공급에 대한 차단이라든가 제한 같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 소위 지도부 이런 핵심 지도부가 사실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것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평화를 깨는 어떤 그런 주도자의 인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범죄자와 같은 그런 인물로 사실 올리는 것이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아마 이것도 러시아나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이것을 저지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김정은조차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죠. 예, 하나 더 얘기를 볼까요? 그 주요 수입원이죠. 그 섬유 수출 관련해서 이거는 전면 금지된 게 초안이 그대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이걸로 해서 외화벌이가 톡톡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섬유 수출과 관계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섬유 수출 같은 이런 걸 공식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당국한테 사실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소위 김정근 지도부한테 그렇죠. 결국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달러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북한에 지금 그나마도 경제가 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민들이 말이죠. 소위 비합법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제 생활을 그 영위를 해나가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섬유입니다. 섬유가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소위 그 중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모델 형태를 갖고 와서 그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좋게 이런 그 의류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파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 많은 주민들한테 이 실질적인 어떤 수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두 가지가 돼버린데 아마도 그래도 영향은 어디에 가겠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 이거 역시도 주민 생활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데서 나름대로 우려하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난달 5일 날 그 채택된 23715 또 이번에 23755인데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북한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면 장마당의 어떤 변화 이런 모습도 또 나타난다면 이 제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재는 직접적으로 특히 섬유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제재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형태, 결과가 거기에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저도 이제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섬유의 가공업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확산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중단되거나 바로 그 제재의 그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이니까 그만큼 그것이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섬유를 이런 의류를 만들어서 관계되는 것을 만들어서 장마당에 실질적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이걸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재의 효과는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제재를 가지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발을 하고 어떤 또 도발을 할지 그때 이제 9월 9일 정권 창립일 즈음에서 도발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엔 제재 이후에 어떤 도발을 할 거다. 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또 뭘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도발을 할 거로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도발할 거로 예측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소위 이제 도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가지고 개선을 위해 가지고 좀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핵 실험을 또 다시 한다든가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거는 말이죠. 이런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점 자체가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세스인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고 그 외에 앞으로 저는 남아있는 우려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남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국지적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서해 해상에 있어서 또 어떤 그런 천안 폭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연평도 도발과 같은 그런 것을 또 한번 그 소위 포 공격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그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사이버와 관련된 이런 그 도발이 사실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니더라도 사이버 도발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돼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꼭 이번을 특징 지어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 역시도 그러면 여기에 도발에 예상 도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국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갖고요. 자, 미국이 일단 끝장 제재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못 이루는 어떤 그런 제재안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일단 다음 수순, 그러니까 독자 제재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행동을 보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북한의 행동 자체는 뭐 직접 도발이 나온다면 또 다른 도발이 나온다면 뭐 또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동시에 더해서 직접적인 그 미국의 그 단독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행위가 사실 따라오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에 이번에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소위 그 직접적으로 소위 이제 중국의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하게 보완을 해줄 때 오히려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영향이랄까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엔 제재 외에고 각국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거리두기, 고립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페루도 그 대사를 추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5일 내에 나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 고립, 그러니까 타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들 이게 점점 도미노처럼 점점 이렇게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도미노처럼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된 것은 우린 너무 그 결과 자체를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좀 중장기적으로 이래 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내려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제재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혹은 일본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우리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하는 이런 것을 겹쳐줄 때 소위 그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늪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자꾸 움직이면 움직여서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 핵미사일을 도발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체제의 논리 속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냐면은 국제적인 제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직접적인 개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핵늪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짧은 호흡에서 바라보지 말고 제재를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서 이것을 그 제재를 축적해 나간다. 축적해 나감으로써 이 핵늪에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소위 자기들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상황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의지랄까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핵실험 전후 미사일 도발 이후에 이제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국내에서 나오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조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술핵 배치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도 의회 승인도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 대신에 미국 태평양 3함대를 한반도 전역에 상시적으로 또 자주 이렇게 배치를 해서 북한의 어떤 위협적인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상시적으로 뭐 3함대가 이쪽에 그 우리 한반도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배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상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그 균형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자체의 어떤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이쪽 그 한반도만 생각하는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러나 어떻든 4함대와 7함대 이 양쪽이 동시에 그 일단 유사시에 바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럼 항상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이 도발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군사적인 옵션이 이것이 그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는 시위 차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가능성조차도 좀 열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